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이 인천 영종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 유지, 보수, 운영사업 경쟁력 강화에 요람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이 이자 수익으로만 6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는 상생금융에 대한 당국의 압박과 함께 대출 축소, 홍콩 ELS 배상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이달 초부터 시중은행들의 100억 원대 규모 금융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정된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신규나 기기 변경 가입자에겐 혜택이 없어 역차별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이 인천 영종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정비 역량을 끌어올려 항공기 안전을 지키고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보관인데요. 아시아나와 합병도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발돋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상 5층, 연면적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엔진 정비 공장. 대한항공이 오늘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 새로운 엔진 정비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7년 문을 열 이 공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 정비 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삽을 뜨는 새로운 엔진 정비 공장이 무사히 완공되어 대한항공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자 대한민국 항공 MRO 사업 경쟁력 강화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MRO는 항공기, 엔진, 부품을 정비, 수리, 분해 조립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정비 역량을 끌어올려 항공기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춰 외화 유출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사에 총 5,780억 원을 투입해 운북지구를 엔진 정비 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기 엔진 정비의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위해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승인을 받고 연내에 기업 결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한항공이 규모와 정비 능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 걸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자 이익만 60조 원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이자 장사 눈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올해는 상생금융 비용 부담과 대출 둔화, 홍콩 ELS 배상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적 전망은 어둡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해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어나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은행들은 특히 이자 이익으로만 5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채권 등 운용자산 증가와 순이자 마진 확대 등에 따른 겁니다. 지난해 순이자 마진은 1.65%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직전해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자이익 증가율은 5.8%로 직전해의 증가율인 21.6%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8%나 급증했습니다. 대손 비용은 전년 대비 55% 넘게 늘어난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작년까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스트레스 DSR 강화에 따른 가계대출 축소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침체, 홍콩 ELS 배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 충당금도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또 시장금리도 하락이 된다고 자꾸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이자 마진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볼 때 2024년의 성장 전망은 뭐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역시 올해 고금리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대와 순이자 마진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은행 건전성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이번 달 초 시중은행들의 100억대 규모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104억 원 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해 지난 11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현장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경기 안양 소재 KB국민은행 한 영업점 소속 직원 A씨가 대출 과정에서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겁니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은 자체적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금감원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직원 A씨의 부당대출 고의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NH농협은행에서도 109억 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이 현장 검사 중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추정되는데 농협 역시 자체 감사로 부당대출을 발견해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BNK 경남은행 직원이 2,988억 규모를 횡령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고 2022년에는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횡령 사고가 끝이 없고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하며 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7월부터 도입될 채무구조도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부 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과 은행 고발 업무, 순환근무 예외 직원 관리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TF까지 꾸리고 제도 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적으로는 업무에 따른 최종 책임자 선정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윤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로워진 단통법 시행이 되는데요. 좀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네, 요즘에는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다 보니 좀 가계 통신비 부담이 많이 컸는데요. 예. 이런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서 앞으로는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바로 어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원금 공시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 간 경쟁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이동통신 사업자는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과 위약금 그리고 심카드 발급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환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통신사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주기도 매일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이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할인폭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오늘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개정안은 시행이 오늘부터 되지만 아직 전환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통신사가 아직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방식 중에서 공시지원금 할인을 선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S24 256기가의 최대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금 최대 50만 원, 또 이에 따른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총 1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갤럭시 S24의 출고가는 115만 5천 원인데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5천 원에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제가 오늘 가격으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함께 표를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서 7만 9천 원짜리 요금제를 썼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단통법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리고 선택 약정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존 7만 9천 원 요금제를 썼을 때 공시지원금은 33만 6천 원으로 요금제까지 더했을 때 월 납부금은 14만 3,050원 수준인데요. 새롭게 추가된 전환지원금을 공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인 3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땐 월 납부금이 3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선택약정은 자급제폰을 얼마나 싸게 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오늘 오픈마켓에서 찾아본 가격은 약 100만 3천 원대였고 요금제 25% 할인을 받으면 월 납부금은 14만 2,912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공시지원안보다 저렴하기 위해선 기기를 70만 원 미만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 유형간 지원금 차별이 없었던 만큼 추가적인 전산 개발뿐 아니라 타사 지원금 동향과 마케팅 비용, 또 대리점과 판매점의 시장 상황, 그리고 제조사와의 논의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번호 이동을 하는 이 소비자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좀 역차별 논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어떤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보니까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점 역차별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는 기존 장기 가입자는 결합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서 요금에서 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이 차별 우려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핸드폰을 바꿀 경우에는 굳이 비싸게 한 통신사를 지속해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최근 시민단체인 서울 YMCA도 성명서를 내고 번호 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하게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게 되면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 이동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가입 유형 간 차별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역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자 신규 가입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또 기기 보상 판매 활성화, 장기 고객에 대한 혜택 늘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가입자에겐 현재 할인율인 25%보다 더 높은 선택 할인율을 제공하고 새 기기 변경 시 구형폰에 대한 보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 증여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낮추고 정책적 수기를 바탕으로 증여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정치적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업 승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됐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OECD 평균 23.1%를 크게 상회하는
26.4%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재 강연을 통해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가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집값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 최근 이 같은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 대형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시공능력평가 순위 1에서 10위 건설사들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15.38대 1로 나타났습니다. 순위권 밖의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85대 1로 나타났습니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도 10대 건설사는 전국 117개 단지 중 60%인 70개 단지에 달했지만 나머지 건설사는 전국 214개 단지 중 30%인 65개 단지에 그쳤습니다. 최근 분양한 단지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6일 청약한 메이플자이는 4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한 더샵 둔촌포레의 경우도 93대 1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 브랜드 아파트 청약엔 통장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서신 더샵 비발디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5.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대형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침체기에 집값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청약 수요가 몰리는 걸로 분석합니다. 고금리와 불경기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대형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경고 처분을 받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택배업계가 자동화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택배차는 자율주행으로 달리고 집까지는 로봇이 배달하는 것이 택배업계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택배업계가 자율주행 전문 기업들과 손잡고 자율주행 화물차 로봇 배송 시범 운영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CJ 대한통운은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마스오토와 협력해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실제 택배 상품을 실은 11톤 트럭을 인천 장치장센터에서 옥천 허브터미널까지 218km의 노선에서 1년 동안 주 6회 운행시킵니다. 도심에서는 수동주행하고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전환합니다. CJ 대한통운은 노선과 투입 차량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일 롯데글로벌로지스도 로봇 배송과 자율주행 화물차에 대한 2단계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와 손잡고 1단계에서 로봇 한 대로 택배를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배송했는데요. 올해 진행하는 2단계에선 개량된 로봇 8대가 현관문 앞까지 상품을 나릅니다. 또 자율주행 화물차로 진천에서 양산, 사천에서 이천 구간을 포함한 총 593km 구역을 시험 운행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AI 기반 무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물류 창고로 오가는 미들마일과 소비자를 만나는 배송 최종 구간인 라스트마일 시장에서 디지털 물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류 산업 분야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일단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또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인력 교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해요. 야간에 장거리를 주행하는 화물차 운전은 피로도가 높은데요. 택배업계는 자율주행이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운행 효율성을 개선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농심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 4,106억 원, 영업이익은 2,121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9%, 영업이익은 89.1%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25% 상승해 전체 이익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농심은 2022년 5월 미국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되며 해외 법인 실적이 크게 성장했고 국내 수출도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은 전체 매출의 약 37%,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거뒀습니다. 농심은 해외에서 K푸드의 열풍으로 신라면이 큰 성과를 거두고 국내에선 새롭게 내놓은 먹태깡 신라면 더 레드 등의 제품이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이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라면의 매력이 부각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해외 사업과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선보여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상업용 전동화 플랫폼을 올 상반기 중 출시합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승용 전기차에 집중했던 현대차가 상용 모델로까지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앞으로 한국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안에 축구장 25개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택배업계 최초로 운송장 없는 택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택배박스 테이프 표면에 운송장 정보를 직접 인쇄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롯데백화점 온라인 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대상 물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 소유자는 1,416만 명으로 1년 만에 25만 명이 줄었습니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 소유자는 521만 명으로 1년 새 18%가량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하늘에 구름이 많았던 제주도 점차 개겠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는 더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영향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다소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훌쩍 올라 일교차가 컸는데요. 내일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구는 2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를 넘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 4도, 대전 2도, 춘천은 영하 1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인천 12도, 수원 16도, 세종 1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 6도, 속초는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3도, 대구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 내외를 보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전해상 구름만 조금 있겠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남, 경남,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